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타믹 폼팩터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 어, 이 J번째 위치에 있는 애톰의 어타믹 폼팩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텍스트북에 보면은 이거 이퀄?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두 개의 곱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곱이 돼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 같이, 여기는 소듐 클로라이드 같이 이온 결합을 할 경우에는 소듐에 있는 전자 하나가 클로린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이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숫자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전자들이 많이 안쪽으로 수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전자 밀도 함수가 상당히 그 원자핵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전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자핵 근처에서는 전자들이 많이 존재해서 이 전자 밀도 함수가 원자핵 근처에서는 크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제 많이 이제 작아져서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 공간이니까 우리가 적분할 때 0부터 무한대를 취했지만은 실제로 전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요 값, 즉 이제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의 곱에다가 이제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까지의 거리, 요거 사인 함수, 그리고 이제 그걸 주야로 나눈 요것이 이게 사인 함수니까는 주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 값이 매우 작아지는 거죠. 우리 이제 극한의 공식을 보면은 이제 R이 0으로 갈 때 요 값은 1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우 작다. 그래서 전자들이 이 원자핵 위치 근처에 많이 모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은 요 값은 이제 1에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결국 요거만 남죠. 요거만 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자가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고, 양성자의 개수는 우리는 어타믹 넘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그 이제 요 적분한 거 적분한 요거 자체가 바로 전자의 개수를 전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되는 거니까는 이제 전체 그 원자가 품고 있는 전체 전자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이제 어타믹 넘버가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어타믹 폼 팩터는 결국은 이제 그 애톰에 있는 그 전자의 개수, 중성 원자의 경우에 그 전자의 개수와 같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타믹 넘버 이렇게 귀결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의 그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경우가 남았는데, 매우 그 흥미로운 그런 결과죠. 그래서 이제 KCl과 KBr을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물질을 보면은 그 같은 구조예요. 일단 둘 다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KCl의 경우는 격자 상수가 0.629 나노미터가 되고, KBr의 경우는 이제 이 BR이 좀 더 애톰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격차 상수가 약간 더 커져서
0.659 나노미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KBR의 격차상수가 약간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앵글이 어떻게 되느냐? 그 D 사인 세타가 람다니까는 D가 작아지면은 결국 사인 세타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D가 작잖아요. 여기 지금 격차상수가 아까 0.629, 0.659에서 이렇게 작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세타는 커져야죠.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0이에요. 이 그림은 보통 이쪽을 0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쪽이 0이에요. 이쪽이 0. 0에서부터 쭉 증가하는 거예요. 보면은 KBR의 그 세타의 위치보다 같은 픽에서 200 픽을 봤을 때 같은 그 레시프로칼 레이트 스펙타 픽에 대해서 이 KCL에서의 앵글이 약간 커요. 왜냐하면 격차상수가 약간 작기 때문에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같은 구조, 같은 소듐 클로라이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같은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잘 보면은 두 개가 다르죠. 같은 것도 있어요. 200 같죠. 220, 222, 뭐 400 이런 건 같은데, 우리가 KBR에서는 우리가 FCC 구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 111, 311 이런 게 있는데 비해서 KCL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가지는 그런 물질인데 그러면 엑스레이 디펙션 패턴이 똑같아야 돼요. 그 결과는 이 구리에서의 결과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다르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은 바로 어타믹 폼 팩터에 있다는 거죠. 어타믹 폼 팩터가 요 KCL의 경우에는 요 K의 그 원래 그 원자 번호가 19번이니까 19번이니까는 그 이제 어타믹 폼 팩터는 그 이제 원자 번호 19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값을 가지게 되고 CL의 경우는 17번이에요. 그래서 19, 17 이렇게 된 거고 요 KBR의 경우에는 이제 BR이 35예요. 그래서 K가 19고 35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온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은 이 K CL의 경우에 KCL의 경우에 이것이 19번이고 이것이 이제 17번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K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되니까 전자 하나가 포테슘에서 클로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자는 18개. 좀 하나 빠지니까는 18개에서 전자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어타믹 남바라고 했는데 이건 중성 원자일 때의 얘기고 결국은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엑스레이와 전자와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는 엑스레이 디프렉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KBR의 경우에는 K가 19번이고 BR이 35번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이온이 될 것 같으면은 이제 K 플러스는 이제 18이고 그다음에 BR 마이너스는 36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전자의 개수가 같은 그런 경우와 전자의 개수가 달라서 우리가 NaCl 구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NaCl 하면은 Na가 이게 11번이고 CL이 17번이니 이것이 이온이 되면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이제 10개, 18개 이렇게 돼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그렇게 해서
요 NaCl의 경우는 바로 KBr의 경우와 같은 그 전자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될 것이고, 반면에 KCl의 경우는 NaCl과 구조는 같지만은 전자의 개수가 똑같음으로써 이제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은 요 이제 이와 같이 다 홀수인 거는 다 없어져 버리죠, KCl에서.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디플렉션 패턴을 계산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aCl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크로린이 이제 원점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크로린에서 이제 얘, 그다음에 얘, 얘, 이렇게 네 개죠, 그죠? 네 개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듐의 경우에 이제 이거죠. 이렇게 네 개 해서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린에 대해서는 요 네 개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이렇게 한 것이고, 소듐의 경우에는 요 밑에 요거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디프렉션 패턴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크로린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요게 되려면은 모든 인덱스가 짝수이거나, 짝 하면 짝이니까 1이 되죠. 아니면 모든 인덱스가 홀수가 되면은 홀 하면 짝이 되니까 또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요 크로린의 경우에는 결국은 모든 인덱스가 짝수이거나 모든 인덱스가 홀수이거나 했을 때 디플렉션 패턴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구리 같은 것에 대해서 했던 FCC에서의 디플렉션 패턴이 형성되는 조건과 똑같죠. 그리고 소듐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이건데, 이거의 경우도 보면은 모든 인덱스가 2분이 되면 돼요. 그래도 2분이면 짝이면은 1이 되고, 짝이면 다 1이죠. 또 짝 하면 짝이가 1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 소듐의 경우는 어타믹 폼 팩터가 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이제 짝수가 되면은 다 이제 이게 자 1이 돼 갖고서 이제 4가 되는 거죠. 4의 요 어타믹 폼 팩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크로린에 대해서는 홀짝이 됐을 때 그 G벡터가 홀짝이 됐을 때 보강 간섭이 되는 FCC의 경우와 같고, 소듐의 경우에는 짝일 때 되는 거니까 이게 짝이 이게 이제 일치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듐 클로라이드의 경우는 이 구리 같은 FCC 구조에서의 디플렉션 패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의 경우나 KBr의 경우나 다 이 FCC 구리에서 나타나는 디플렉션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KCl 볼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이제 전자를 하나 주고받았기 때문에 K는 하나가 뺏겨서 18개가 되고 CL은 하나가 더해져서 18개가 되죠.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전체 전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것이 어토믹 폼 팩터의 1차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FCL하고 FK하고 이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항이 통합이 되죠. 그죠?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요 두 개가 같아 버리니까 요것이 다 통합이 되죠, 하나로.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모든 게 2분이면은 앞에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짝은 짝이죠. 여기는 짝이면 1이죠. 그래서 모든 인덱스가 2분의 경우에는 이게 다 이제 1 돼서 8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FCC
스트럭처에서 나왔던 이제 인덱스가 2분일 경우에 그 픽이 나온 그 조건에 만족해요.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홀의 경우에 FCC 구조에서는 디프렉션 패턴이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홀이 되면 이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홀 하면 홀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홀이니까 짝이 돼서 1. 그래서 앞에서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서 모든 인덱스가 어디인 경우에는 요 KCL의 경우에 결국은 스트럭처 팩터가 0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앞에서 이 KBR에서는 모든 인덱스가 홀수인 111, 311, 331에서 픽이 나타났지만 KCL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홀수로 된 거, 이런 것들에서는 픽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를 되돌아보면은 이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엑스레이와 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회절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전자 분포가 주기적인 분포를 가진다. 왜냐하면 결국 애톰들이 주기적으로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자 밀도 함수가 피리어딕한 함수가 돼서 그것이 이제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전자 분포가 피리어딕하게 이제 존재하는 그거에 기인해서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도 이제 그거에 기인해서 같은 어떤 푸리에 시리즈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픽이 나오는 위치와 픽이 나오지 않는 위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결국은 그 디프렉션 패턴도 전자 밀도 함수와 같은 식의 그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되는 그런 그 패턴을 따를 것이다 해서 분석을 했더니 실제 관측되는 실험 결과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한 그런 그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의 그 해석 방법은 옳은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경우에 다 그런 피리오디시티를 이용해서 모든 그 물질과 관련되는 함수들, 뭐 우리 전자 밀도 함수가 근원이 돼서 이제 그것의 그 밀도 함수에 의해서 그 고체 성질이 결정이 되죠. 그 고체의 뭐 전기적 성질이라든지 자기적인 성질, 구조적인 성질, 즉 뭐 비열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되는 대부분의 성질들이 결국은 고체를 구성하는 이제 그런 토대 위에 이 전자들이 어떻게 부부하느냐 하는 그 전자 밀도 함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 고체에서 나타나는 많은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 구조에서의 그 전자 밀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똑같이 이 푸리에 시리즈를 이용해서 전자 밀도 함수를 구해서 그것으로부터 그 물질의 관측되는 성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그런 그 토대 하에 우리가 고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그 해석 방법이 아직도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런 전자 밀도 함수의 그런 토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뒤집기는 힘들고, 그런 전자 밀도 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구하는 방법들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이제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물질의 그 특성이 결정이 되면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전자 밀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그런 전자 밀도 함수를 구하기 이전에 그 물질의 전자 에너지 밴드 구조 계산 이런 방법도 다 달라지고 해서 다양한 그 고체 이론적인 그런 그 시도가 이제까지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 방법에 이제 근거한 그런 그 고체에 대한 이해는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뭐 density functional theory 뭐 이런 대표적인 그런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전자 밀도 함수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방법들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아주 많이 연구되고 실험과 비교되면서 그 어떤 타당성이 또 검증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고체 물리학의 이론이 발전됐고, 지금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그 어떤 응용성의 효과를 이루었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우리가 실리콘 내에서의 그 전자 구조를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실리콘을 이용한 그 디바이스도 잘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그런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